내가 투자 이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확실히 정해라. 네. 그리고 할 건데 지금은 내가 어떤 펀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으니 좀 뒤로 미뤄야지라고 했던 분들이라면 그거는 아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이게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뉴스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이라 하면 미국 변호사시고 또 미국 회계사이신 존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은데 네. 비자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미국 비자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말하자면 어떤 제한된 성격인 거죠. 네. 내가 특수한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권한을 얻는 거니까 그 특수한 목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컨대 취업 비자요. 어떤 회사가 나를 취업시켜줬으니 거기서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를 받게 되는 게 있고요. 또는 주재원 비자. 네. 내가 주재원으로 나가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끝나면 아니면 학생 비자.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또 뭐 투자자 비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건 비이민 비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비자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 비자가 있는데 이민 비자가 뭐냐? 영주권이죠. 영주권. 영주권은 그냥 이민 비자라고 부르는데 네. 그럼 영주권을 받는 방식은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게 가족 초청의 방식이 네. 크게 있고요. 두 번째가 employment base라 그래서 네. 고용과 관련된 그런 성격이죠. 가족 초청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 직계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비이민 어떤 제한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주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employment based의 그 비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영주권인데 고용과 관련된. 그럼 이게 EB 1, 2, 3, 4 이렇게 나뉘는데요. 크게 봐서는 그거 역시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네. 그게 뭐 학부 졸업하고 뭐 석사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경력을 얼마 쌓으면은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고용주의 스폰서가 없이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예컨대 뭐 국제적으로 유명한 어떤 저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대회에 입상했다거나 그런 것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정말 무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의사들 아니면 엔지니어들 석사 졸업하고 또 어느 정도 전어를 뭐 이렇게 저술한 그런 정도의 자격이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면 이것저것 다 없으면 다른 건 뭐 범죄 기록 이런 것만 없으면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투자 이민이죠. 투자 이민. 그게 EB5라고 하는 지금은 현행법상 80만 불을 투자하면 뭐 80만 불 더하기 뭐 이런저런 행정 비용으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액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네. 기업 활동을 하고요. 그걸 통해 2년 동안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어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내가 할게요. 할 테니 나한테 영주권 주세요. 라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받으면 정말 2년 동안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보여주면 그 임시 영주권이거든요. 임시 영주권을 떼주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돈을 그렇게 짊어지고 와서 2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서 10명을 고용하고 네. 수익성을 내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가 나왔냐면 미국의 그 이민국이요. USCIS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할을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대체로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많은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은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그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용 조건 이런 것들을 대신 충족해요. 그게 이제 EB5 간접 투자 상품의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80만 불인 지역이 있고 또 100만 불이 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대체로 뭐 간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영주권 잘 받고 또 이제 그거 막 영주권 받고 나면은 그 투자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니까 되도록이면 싼 걸 원하죠.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다 80만 불짜리 네.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EB5는
일종의 투자 이민이잖아요. 네. 투자해서 그 투자금을 뭐 회수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 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골드 카드 제도 500만 불을 내면은 골드 카드 제도가 생겼잖아요. 네. 그게 생겼으면 EB5 제도는 뭐 폐지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참 저도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3달 정도 됐는데 이게 3년인지 뭔지 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식, 스타일 자체가 뭔가 큰 뉴스를 뻥 터트리고 주목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지 네. 않습니까? 지금 한참 말이 많은 이 관세도 최고치의 관세율을 뻥 터트리고선 거기서부터 협상하자 이런 것처럼 이 골드카드도 비슷합니다. 이게 기존의 영주권 EB5를 이제 영주권 그린카드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골드를 좋아하니까 골드를 한 건데 거기서 얘기한 거는 투자 이민이 너무 싸다. 진짜 미국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프리빌리지인데 네. 그래서 돈을 500만 불을 내면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요. 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EB5는 투자하고 잘 되면 다시 나는 찾아오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반해 이건 사는 거죠. 그러면 금방 이제 영주권을 준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2월 언제였었습니다. 2월 한 중순쯤에 백악관에서 그 상무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그냥 기자회견처럼 하면서 네.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그렇죠. 일으켰었죠. 파장이 엄청 컸죠. 근데 이게 지금 회장님 질문처럼 기존의 영주권,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앨 것이냐와 관련해서는요. 조금 이 법적인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거죠. 대통령의 의사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놓고 보면 입법부가 이제 표결을 통해서 확정한 법과 비교했을 때 행정명령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네. 순위 어떤 하이어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그러니 행정명령을 가지고 이게 골드카드가 정말로 채택이 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채택이 된다 해도 기존의 입법 상원 하원의 통과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을 없앨 수 있겠냐? 그 답은 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는 건 좀 오바이겠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만약에 행정부가 원한다면 이걸 기존의 법이라 해도 글쎄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왜? 미국의 이민국은 USCIS라고 하는데 행정부 소관이잖아요. 네. 법이 있다 해도 이거 지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말 이 입법 의지가 강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실제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으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지금의 상황은 이 골드카드 자체로 인해 기존의 EB5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없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배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투자 이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면 본인의 그 상황을 확실히 정해라. 네. 그래서 할 거면은 그렇게 빨리 정하는 게 좋겠다 이고요. 그리고 다른 고민은 할 건데 지금은 내가 어떤 펀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으니 좀 뒤로 미뤄야지라고 했던 분들이라면 그거는 아니다. 네.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EB5를 지금도 진행하려면 하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입법이 되지 않으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EB5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행 EB5 법에서는요. 실제 이거를 이 소급 적용이라는 성격일 텐데 2026년 몇 월 9월인가 그때까지는 그 전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들어간 그 애플리케이션 지원은 청원서는 법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기존 법대로 진행을 해준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해준다 이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EB5라는 결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 다른 어떤 영주권의 옵션을 다 챙겨보고 네.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EB5를 하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은 내가 하건 안 하건 간에 좀 빨리 내리고 그리고 그 결론이 한다라는 거라면 네. 빨리 움직여야겠다가 답인 네, 거죠. 이건 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비자가 적당한가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이게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현지에서 이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 현지 분위기.
지금 아마 뉴스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이라 함은 처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걱정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 왜? 기존의 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반이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반이민으로 보여지는 것은 불법 체류자들. 특히 불법 체류자도요. 이런 아시아권으로부터의 어떤 서류 미비자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네. 중남미 지역에 중남미 범죄 뭐 그런 것들에 더 포커스가 됐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방금 우리가 얘기한 투자 이민이라던가 고학력의 이 그 외국인들 NIW 말씀하시는 거죠? NIW도 그렇고요. 또 당시에 작년 12월 즈음에 취임하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론 머스크하고 네. 그 전통적인 마가의 그 두뇌들 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거였냐면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 네네. 근데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유학생으로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그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해외의 고급 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말은 그는 이 H1B에 대해서 굉장히 서포터였었고요. 그에 반해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 들여오는 바람에 미국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잃게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통주의적인 그런 네. 입장이니까 충돌이 있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봐서 이게 반이민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 타리프 관세건도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그런 것에서 시작돼서 뭐 영주권자들 중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막 추방하고 했었거든요. 네. SNS도 뒤진다 그러대요. 예, 근데 이게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신 지금 현재 이민사회 분위기를 물어보셨으니까요. 시민권 아닌 사람들은 대체로 조심조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미국의 현재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네요. 아마도 그렇겠죠. 지금 제가 얼마나 또 그런 지원자 수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그런데 과거에 하게 될것 비해서 같아요.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기가 더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기록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기록이 없고. 네. 그럼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 또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간다든가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라든가 보험, 뭐 정권회사 계좌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민을 갔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특히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한국인으로서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해 왔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삼성증권이다, 네네. 뭐 키움증권이다 이런 브로커리지 계좌를 써서 해왔던 분들은 그게 외국환 무슨 법에 따라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은행 계좌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 FATCA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정보를 또 각국의 각 시중 은행들이 이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의 적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리포팅을 해야 되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금 이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이주하시는 목적으로 그걸 다 신고하고 나가는 경우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자금을 한국에서 국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세금을 다 낸 돈이다라는 거를 이제 뭐 텍스 클리어런스가 될 텐데 그걸 국세청 또는 뭐 지방 세무서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 네, 정상적으로 해왔다면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 가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이제 보통은 미국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 지역으로 가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다, 네. 또 뉴욕이다, 텍사스다 이렇게 유명한 데로 가잖아요. 많이 알려진 데로. 그렇죠. 근데 어느 지역으로 이민을 가야 내 실정에 맞는 훌륭한 이민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본인이 어떤 그 특정 주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진짜 누가 지인이 어디 사느냐, 누가 공항에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의 맞아요. 직업이 결정되고 뭐 한다는 것처럼 그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미있게도 뭐 한국도 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자기가 있는 곳 대체로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제일 좋은데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동부에 오래 사셨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 제가 거의 갑니다만 예전에는 뭐 저희 쪽으로도 여행도 오시고 네.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딱 오시면 한 며칠 있으면 지루하다 그러셨어요. 네, 자기 사는 데가 더 좋다. 나는 동부가 더 좋다. 네. 이렇게 보죠. 저한테는 이 사계절 다 이런 온화하고 좋은 기후가 저한테는 좋은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계절이 뚜렷한 네. 게 더 재미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영주권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지만 순수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도 네.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특별한 뭐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yes and no일 텐데요. 네. no예요, 원래는. 원래라는 말은 이런 거죠. 외국인이 투자하기 때문에 추가로 거쳐야 되는 여러 좀 행정적인 절차는 있다. 네. 그러나 그게 최종적으로 내국인 투자 대비 불이익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아,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네. 특히 이제 파는 경우요. 네.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면요, 매수자가 네.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가액에, 매매가액에 뭐 15%를 또 주에서는 또 다른 더 추가가 되기도 하는데 15%를 원천 징수를 하게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FIRPTA라 그래서 네.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뭐 미국 부동산법 뭐 이렇게 돼서 전체 매매가액의 15%나 원천 징수야라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걷어 놓는 거고 나중에 공개해준다 나중에 이거지. 정산해서 네. 이제 넷 베이스로 내 양도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차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투자하는 분들 이야기죠. 영주권 시민권자 아니고. 네, 외국인이요. 네,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한국인을 말합니다. 이제 투자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물론 절차상 내국인이었다면 네. 그와 같은 15% 원천 징수의 어떤 의무라는 것이 없겠지만 이게 그게 있으니 뭐 번거로운 거는 yes.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과세 부담이 더 높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뭐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은 매도하고 나서 네.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이제 미리 받아놓는다 걷어놓고 이거죠. 한다는 그런 결국 배경이 불이익은 없는 거네요. 불이익은 결국은 없는 거죠. 미리 좀 낸다는 것뿐이지. 대체로 그런 것들이 좀 이따 계속해서 나올 얘기겠습니다만 외국인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그런 그 규정들의 내용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불이익은 아니지만 네.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투자할 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은행에서? 그게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았었는데요.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실제로 되더라고요.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심사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크레딧 스코어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현금 흐름이 있느냐를 가지고 네. 판단하는데 일단 외국인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 은행들, 여러 시중 은행들, 꽤 잘 알려진 은행들에서 이게 외국에서의 크레딧 그리고 외국에서의 그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면서 아, 외국의 크레딧도 인정해 준다 이거죠. 네, 그렇게 미국은 하더라고요. 무조건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었다. 그걸 인정해 준다 이거죠. 대출을 그렇습니다. 받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국인 대비 어떤 이 이자율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고요. 네. 그러나 저도 어떤 다른 잘못된 선입견이었었는데 그냥 말로만 해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건 아니더라. 실제로 미국 소득을 인정해 준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의 부동산을 살 때 올 캐시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100% 현금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대출을 받아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현금으로 100% 사는 게 꼭 유리하지는 않다면서요. 뭐 대출 받아서 사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당연히 이 거래를 더 원활하게 더 스무스하게 하는 거는 현금이겠죠. 네. 왜냐하면 보통은 미국에는 이 에스크로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이게 처음에 이 계약이 열리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에스크로라는 건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론이 들어가면 대출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어떤 컨틴전시라 그래서 이 딜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보니 그렇죠.
셀러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캐시바이를 더 선호하는 것이고요. 또 바이어 입장에서도 뭐 론을 받는 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지금 같은 고금리 이게 중금리로 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금리도 요원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 부동산 특히 이제 투자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이러한 금융 비용을 충분히 차감하고도 남을지를 가지고 또 뭐 평가를 하는 거겠죠. 네. 현금으로 할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할지. 네. 캐시로 산다고 해서 캐시로 바로 사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래할 때는. 그렇죠. 대부분은 미국 분들은 대출을 다 끼고 사잖아요. 모기지를 그렇습니다. 끼고. 그렇습니다. 캐시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이나 이제 중국 이런 분들이 캐시로 사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투자한다든가 또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개인 이름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를 설립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회사를 설립해서 사는 게 투자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입니까? 법인과 개인 네, 투자를 법인과 개인의 말씀하시죠? 투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텐데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어떤 게 과세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너무 당연한 것이 내가 투자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 네. 임대 수익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 내가 지출하는 비용, 그걸 공제한 순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수입이야 당연히 동일하고 그러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 뭐 감가상각이야 뭐 감가상각 당연히 동일할 텐데 그럼 내가 지출하는 것이 개인이 지출하면 공제가 안 되고 네. 법인이 지출하면 공제가 되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이 자체의 지출이 그 수익을 내는데 기여하는 정말 그런 성격이냐를 가지고 따지지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입 바른 소리고 답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법인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아.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는 IRS나 이 국세청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거 정말 투자 맞아요? 이거 당신 취미 활동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막고자 하는 그런 준비잖아요. 네. 결국은 내 같은 지출이어도 내가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별장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나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내가 해온 그런 활동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네. 법인이 제공하는 그런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 법인으로 사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이민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변호사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